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주당 TV 주진영입니다. 지난주에는 뭐 예상한 대로 저희들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방송을 보내드렸는데요. 예상한 대로 많은 사람들이 안 봤습니다. 그럴 줄 알고는 생각했지만 이게 제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을 했냐면 사실은 그 차별이라는 문제가 우리는 이제 흔히들 생각할 때 요새들 말하는 게 주로 무슨 뭐 성소수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말하자면 자극적인 소재를 갖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남녀 차별이라고 생각하고 그 중에서 이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문제보다도 사실은 더 큰 문제가 직장에서 이루어지는 남녀 차별인데 생각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인식을 뭐 안 하고 있다든가 또는 그러한 문제가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정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이 잘 안 보여서 그래서 고용 차별이라는 문제 의식에서 저번 주에는 차별금지법의 도입과 과정 또는 이유 또 할 경우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잠깐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죠. 2017년 이후에 우리나라 은행권에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 남녀 비율을 뭐 3대1 뭐 이런 식으로 4대1 이런 식으로 정해가지고 뽑았던 문제들이 드러나서 거기에 따른 기소도 이루어지고 재판도 이루어지고 했는데 제가 보기엔 굉장히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별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켰다라고 또는 뭐 이슈화되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지나가듯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얘기를 좀 오늘은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꾸준하게 보도를 해왔던 언론 매체의 기자분을 모시고 얘기를 할까 합니다. 네, 인사드리죠. 네, 자기소개해 안녕하세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이명선 기자입니다. 네, 네, 불러주셔서 그 감사합니다. 셜록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꾸준하게 다른 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여러 번 다뤘던 것 같아요. 네, 원래는 그냥 시민으로서 음, 쭉 이 사안을 보고 있다가, 음, 이게 좀 쌓였잖아요. 확정 판결 난 은행도 음, 많고, 그 이후에 확정 판결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인 것도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음, 좀 그때부터 판결문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음, 그게 한 지난 6월쯤 됐습니다. 근데 보니까 부정 채용자들이 아무 탈 없이 다니고 있고 그 음, 다음에 피고인이 어떤 그 부정 입사에 가담했던 인물들도 음, 계열사만 바꿔서 음, 또 고위직에 음, 있는 것을 보고 아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음, 이게 반복될 수 있으니까 이건 좀 음, 지적하자라고 음, 해서 그 재밌는 사안들을 음, 추려가지고 저희가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게 음, 지난 9월로 기억을 합니다. 네, 음. 20개 넘게 기사가 나왔고요. 그렇죠. 네. 이게 우선 그러기 전에 잠깐 셜록에 대해서 잘 모르실 분들도 네, 많기 때문에 셜록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희 셜록이 생긴 지 이제 4년이 막 됐어요. 음, 그러니까 정말 이제 생긴 신생 매체라고 볼 수 음, 있는데, 특이한 건 기사 쓰는 건 똑같은데 그 조직 내부에 변호사가 있으셔서 음, 단순히 기사만 내보내지 말고 이게 음, 어떻게 해결될지, 음, 만약에 공익신고자가 있다면 이 공익신고자를 어떻게 보호할지 음, 그런 것까지 같이 고민을 하기 때문에, 음, 그래서 그 양진호 위디스크 같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랑 끝까지 계속 함께 했거든요. 음, 재판 과정에서 저희가 함께 변호를 돕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다른 언론사와 다른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시류를 그러니까 이게 따라가기보다는 셜록은 인터넷 기반으로 네네. 탐사 보도만 하는 네, 맞습니다. 그런 곳인 거죠. 네, 네. 인터넷에서 음, 기사를 음, 내보내고요. 그리고 단편적인 기사 말고 한 음, 3, 4개월 정도의 호흡이 나오는, 음, 좀 길게 얘기가 나오는 음, 기사 거리를 찾는 음. 그런 곳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구독자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 네, 방식이고. 그래서 저희 셜록을 응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음, 저희 기사를 꾸준히 보고 싶으신 분들이 구독료를 내시면, 음, 뭐 만 원 이상 이렇게 내시면, 음, 그걸로 저희가 취재비도 쓰고, 그 음, 다음에 이제 구독자들과 함께 행사를 할 때도 거기서 이제 비용 충당을 하고요. 음, 그렇게 해서 이제
꼴랑 기자 3명이서 음. 지금까지 4년 동안 해왔습니다. 뉴스타파랑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뉴스타파는 방송 출신 기자들이 모여서 저희는 주식회사지만 그쪽은 재단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후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는 구독자들에게 구독료를 받아서 그 구독료에 합당한 리워드를 하는 개념으로 회사를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텀블벅 비슷한 그런 네, 개념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네, 되겠네요. 네. 셜록에서 가장 유명한 게 다뤘던 그러니까 기사들 중에서 다 유명했던 게 양진호 씨 건이죠. 네, 그것도 있고요. 그때 뉴스타파랑 같이 취재를 했었고. 했었고요. 프레시안도 함께 했고 그다음에 박소연 그 케어 동물권 대표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박 대표의 안락사 건도 저희가 보도를 했었고 그다음에 잘은 모르시겠지만 그 난민 문제에도 저희가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앙골라 난민 그 출신의 루렌도 가족의 이야기도 저희가 먼저 발굴을 해서 그분이 그 공항에 나오는 데까지 많은 기여를 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네. 세상에 처음 알렸습니다. 이명선 기자님은 셜록 초창기 때부터 시작을 하셨나요? 네. 셜록 이전에는 그 채널의 공채일기로 일을 하다가 그 채널이라는 게 동아일보가 운영하는 네, 종편. 맞습니다. 네. 거기서 좀 회의를 느끼고 나와서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오마이뉴스 출신의 박상규 기자가 자기가 이런 기획이 있다. 그분이 창립자죠. 네, 맞습니다. 그 지평의 박성철 변호사님이랑 함께 이런 걸 만들려고 한다 하면서 이제 제안을 하셨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요. 사실 그 박준영 변호사님이랑 그 재심 전문 변호사로 유명한 박준영 변호사님 계시잖아요. 네. 그분이랑 오마이뉴스 출신의 그 아까 박상규 대표랑 계속 재심 프로젝트를 했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리고 재심까지 끌어냈었는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꼭 필요한 작업을 하자는 차원에서 만든 회사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펀드로 상당 금액이 모였고 그래서 이 금액을 다시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생각에 이 회사를 차렸다고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네. 원래 의도했던 것보다는 셜록 소개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네. 근데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와서 이 사건이 처음 터지게 된 것이 제가 기억하기에 2017년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고 난 다음에 몇 달 지나서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할 때 이제 심상정 의원이 우리은행에 채용을 할 때 말하자면 이제 청탁에 의한 채용이 있었다라는 걸 갖다 이제 폭로를 하면서 시작이 됐었잖아요. 네, 맞아요. 전체적인 사건의 개요를 좀 얘기를 좀 간단하게 먼저 얘기를 하고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게 2017년 10월입니다. 그때 이제 심상정 의원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우리은행 채용 비리 의혹을 터뜨려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국정원 직원의 자녀, 그다음에 금융감독원 직원의 자녀, 그다음에 다른 은행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은행 임직원 자녀들이 상당 부분 부정 채용됐다는 게 확인이 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를 하게 되고 얘기를 하게 되고 이걸 계기로 금융감독원이 움직입니다. 바로 조사에 착수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추후에 이제 검찰에 고발을 하죠. 채용 비리 수사를 해달라. 근데 이 당시에 금융감독원이 밝혀낸 거는 20몇 건밖에 안 됩니다. 지금 드러난 거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데요. 건이라고 하면은 무슨 기준으로 건이에요? 드러난 건 부정 채용이 드러난 사람을 기준으로 오케이, 네. 건을 제 기억에 하기도 했고 제 기억이 제가 바쁜 기억은 좀 하는데 뭐냐면은 심상정 의원이 그것을 폭로를 하고 했을 때 이제 사람들의 얘기는 저게 그 우리은행장으로 그 당시에 이제 이광구 씨가 은행장이 되었는데 아마 내부자들끼리 권력 다툼에서 말하자면 이제 상대방을 이제 꼰질르려고 하는 그 정보를 준 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금융권에서는 이제 어떤 비판들을 했냐면 아니 그런 게 있으면 그거를 금감원에다가 얘기를 해야지 무슨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이 무슨 기자회견을 할 일이냐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빈정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금감원에다가 이첩이 되고 나서 금감원에서 조사가 들어가고 한 달
2달 안에 이제 이광구 씨가 그만두었고, 네. 그다음에 검찰에서 기소가 이제 빨리 네. 이루어졌고, 그렇게 시작이 됐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은행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알려지고 난 다음에 금감원에서 전체 은행들한테 당신들도 그런 거 아니냐, 뭐 보고해라. 그랬더니 보고를 처음 받았을 때는 우리는 그런 일 없어요. 네, 그랬는데 맞아요. 이제 금감원에 가서 정말 하고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는 네. 줄줄줄 나왔죠. 그게 2018년 봄에 아마 여러 개가 쭉 나왔을 겁니다. 그렇죠? 네, 네. 그 22건이 사람 수도 있지만 음. 뭐 예를 들어 그 면접 점수를 연필로 기입했다거나 이런 것들 다 한 건 한 건 기입을 해서 그걸 이제 고발장을 써가지고 구성해서 낸 거고요. 그게 이 사건을 크게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줄기가 있는데, 하나는 특정 개인에 의한 청탁에 의한 그 채용 비리가 있고, 또 하나는 남녀의 네, 맞아요. 포괄적인 차별에 의한 네. 것들이 드러나게 있단 말이죠. 근데 네. 저는 오늘은 그 특정 개인에 의한 청탁에 의한 비리 얘기보다는 주로 그 남녀 차별에 의한 비리 문제를 네. 비리라고 하면 어쨌든 간에 그 차별 차별 채용에 문제 대해서. 거기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거 위주로 좀 다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 처음에는 그 건보다는 이제 그냥 부정청탁에 의한 네. 채용 비리 건으로 이제 고발장이 네. 접수가 됐고 그다음에 검찰이 수사를 시작을 한 겁니다. 음흠. 근데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금감원이 현장 점검 나가기 전에 자발적으로 하라고 했지만 역시나 예상했듯이 우리 그런 적 없어라고 했지만 이제 까보니까 그게 네. 아니었죠. 그리고 나서 우리은행이 가장 그 먼저 수사가 이루어져서 우리은행에 대해서 근데 아까 말씀해 근데 막상 우리은행은 남녀 차별 문제는 없었어요. 네, 맞아요. 없었습니다. 다른 건 대구은행도 있었고 대구은행도 다른 건 때문에 이제 대구은행장이 실형을 선고되긴 했지만 어쨌든 이것도 남녀 채용, 차별 채용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부산은행 같은 경우에도 역시 주가 조작이랑 엮이면서 실형 선고 떨어졌지만 남녀 채용에 대해서는 좀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경주은행도 뭐냐면 마찬가지고요. 특정 그러니까 청탁에 의해서 채용을 한 것이 드러난 것은 업무 방해죄로 기소가 되었고 처벌을 받는데 그걸 수사하는 과정에 은행장이었던 사람들이 뭐 횡령을 했다든가 뭐 다른 네. 것들이 드러나서 추가로 합산이 돼가지고 네, 병합이 됐어요. 돼서 그래서 이제 뭐 실형을 살게 됐거나 뭐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은행들은 다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네. 그러면 확정 판결 났으면은 제가 처음에 그런 은행들은 당연히 부정 채용자들이 나갔겠지라고 했지만 안 나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취재를 시작하면서 이제 부산은행이 뭐 조문환 전 새누리당 의원의 자녀를 내보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기 시작했고 우리은행이 우리도 이제 부정 채용자들 내보내겠다 이런 계획 세우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 그 전까지는 싹 입 닫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볼 게 남녀 차별 채용이잖아요. 네. 근데 이 남녀 차별 채용을 한 은행들은 여전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제일 심한 게 하나은행이에요. 그 남녀 차별로 채용을 했다는 것이 드러난 데가 두 군데였나? 이게 구민은행과 하나은행 두 군데인 건가요? 신한은행은 공소 사실에는 들어가 있지만 아하. 무죄가 나왔습니다. 1심에서는. 네. 그래서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 남녀 고용평등법을 어긴 것으로 나와서 결국에 700만 원의 벌금형까지 그 내용이 나왔는데요. 뭐였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윗선에서 9대1 정도로 남녀 비율을 조정하라라고 지시가 떨어져요. 9대1이라는 비율은 네. 2013년 당시에 나왔던 거고요. 그 해를 넘어가면서 약간 좀 비율이 줄긴 합니다. 4대1, 뭐 3대1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서 이제 인사부장이 또 다시 아랫사람에게 그런 식으로 1차 합격자를 뭐 4대1, 9대1식으로 조정을 해. 그래서 상당 기간 동안 여자 지원자들이 말도 안 되는 커트라인으로 잘려나간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9대1 또는 4대1이라는 네. 비율로 실제로 뽑았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은행에서 지금 계시는 분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2013년, 2014년에만 벌어졌겠냐. 그 전에도 그렇죠. 심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으로 봐서 정말 관행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제 지금도 시끄럽지만 김정태 현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왜 기소가 안 되냐 그 당시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결국에 기소해서 빠졌거든요. 내용이 좀 기가 막힌 게 그 공소장에 JT라는 이니셜이 등장을 합니다. 그 네. JT가 이제 김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2014년 리스트를 보면 그 6명 이름 옆에 가로치고 JT라고 써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청탁에 해당되는 문제이죠. 네. 근데
어쨌든 그 근데 청탁이 어떻게 9대1 이루어졌는지 문제는 누가 지시를 한 거래요? 이게 그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네. 인사 담당자 사건하고 그다음에 음. 함영주 사건이 분리돼서 그 진행이 됐는데요. 함영주라고 하면은 그 당시 은행장. 네, 은행장. 그래서 인사 담당자 판결문에 9대1이 등장하는데 2013년 당시에 은행장으로부터 지시가 내려왔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공소장에는 그렇게 써 있지만 그 판결문 당시에는 내가 인사 담당자인 내가 그냥 알아서 9대1로 한 거지 위에서 시켜서 그런 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다 정리가 돼요.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증인들이 위에서 시키지 않았고 그냥 위에서 언지 준 거를 우리가 확대 과장해서 그렇게 9대1로 뽑았던 것이지 위는 잘못이 없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본인이 죄를 떠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금 함영주 씨가 공소된 것은 기소된 것은 그 남녀 차별에 의한 것도 기소가 되어 있어요. 네, 들어가 있어요. 네. 네, 들어가 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피고인 중에 하나가 증인으로 하나은행입니다. 나와서. 네, 두 개가 굉장히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하나은행은 그렇고 국민은행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네. 국민은행은 어떻게 남녀 비율을 조절을 했다는 건가요?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 2015년 상반기 때 얘긴데요. 남녀 비율을 6대 4나 7대 3으로 해라. 뭐 이런 취지의 지시가 내려오고 실제로 인사 담당자들이 그거대로 뽑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도 500만 원의 벌금을 냈습니다. 1심에서요. 여전히 2심은 진행 중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생각나는 게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대규모 또는 체계적인 또는 대규모로 채용을 하는 과정에서 남녀 비율을 남자들한테 월등하게 유리하게 채용을 하려고 했었던 이유. 두 번째로는 그것에 대해서 처벌이 굉장히 낮은 이유. 세 번째로는 이 문제가 생각해보면 굉장히 뭐 일부 청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보다도 훨씬 더 큰 문제인데 예를 들면 200명 중에 퍼센티지를 예를 들어서 반반이면 100명씩인데 그걸 3대1로 했다고 하면은 그것은 150대 50인 거잖아요. 그러면 50명이 홀랑 날아간 건데 그렇잖아요. 이런 것은 또 사회적으로 별로 크게 이슈가 안 됐던 거, 뭐 이런 것들을 좀 저희들이 좀 다뤄보면 어떨까 싶은데 네. 첫 번째로 은행들에서는 자기네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이 발각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변명을 했나요? 재판이나 이런 데서. 거의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그 조직 전체로 봤을 때 여자가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일반 행원을 뽑을 때는 남자를 더 뽑아도 좋다. 그래야 전체적인 비율이 맞다. 그리고 사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뽑을 수 있는 권한은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냐. 이 두 가지 논리를 펼쳐요. 그럼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근데 이게 언뜻 보면은 말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게 그 2등 정규직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창구직 여직원들이 많으니까. 네네. 그 창구직 여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승진도 제한돼 있고 그렇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동일 처음 시작하는 초봉도 낮고 네. 그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연봉의 그 캡, 그러니까 네네. 상한도 낮고 네. 그다음에 일반 직군으로 전환되는 비율도 낮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종의 회사 내에서 저임금 직군으로 이제 고차게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원이 많으니까 남자를 더 뽑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판사에게 열심히 설명을 했지만 역시 재판부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 경영상 그렇죠. 이유로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다. 특정 직군에 여직원들이 많다고 해서 네. 일반 직군에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굳이 남자가 많아야 될 이유는 네. 없는 거죠. 신한은행도 그 사실 공소사실에는 포함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3대1 정도로 비율을 맞춰서 뽑으라고 했는데 이거는 무죄가 나오거든요. 그 무죄가 나오는 이유가 그래도 합격자 중에서 일부는 뭐 보훈 대상자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여자 중에도 합격한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일부는 뭐 해외 대학 출신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뽑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신한은행 편은 어느 정도 들어줍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무죄가 나왔죠. 다른 은행과 달리요. 뭐 테크니컬리 어떤 문제가 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얘기는 결국은 신한과 하나와 국민은행이 다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3대1 네. 또는 4대1 또는 심지어는 9대1이라는 네. 비율로
남녀 비율을 갖다 맞추려고 했었다라는 것이 네. 드러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사에도 썼었는데 하나은행은 한창 지금 그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재판에 가면은 그 여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직원들이 쭉 그 되게 분주하게 움직이잖아요. 네. 가면은 느끼는 게 여자 직원, 임직원이 없습니다. 그렇죠. 분명 금융지주사에서도 왔을 거고 여러 계열사에서 분명히 왔을 텐데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약간 도열하듯이 쭉 줄을 서서 그 함영주 회장이 함영주 전 은행장이 이제 악수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조직이 여자가 힘이 없겠구나. 여기서만 봐도 느껴지는데 내부에서는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부분을 기사에 쓰기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은행이 주장하는 논거이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재판부는 뭐라고들 얘기를 했나요? 재판부는 경영상 긴급한 이유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은행 쪽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업무방해잖아요. 네. 채용 비리를 저질러서 처벌할 수 있는 거는 업무방해밖에 없잖아요. 지금 현재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누군가가 우리 아들을 뽑아달라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 인사 담당자가 보통 조작을 하는 방식으로 면접으로 계속 올려서 결국에 최종을 붙이는데 그러면 그 인사 담당자가 심사위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식으로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심사위원이 업무를 방해받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은 감형 이유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거는 두 갈래 중에서 청탁 비리에 해당되는 문제지 남녀랑은 상관없는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그 업무 방해로만 과연 채용 비리를 바라볼 것이냐 거기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많죠. 사실 채용 비리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청년들이잖아요. 그리고 남녀 차별도 했지만 나이 차별도 거의 다 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모든 은행이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26이 넘는 여자 나이 뽑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특정 해에서는. 네. 그러니까 너무 부당할 정도로 낮은 나이를 설정해 놓는 건 문제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과연 문제의식을 가졌는지 이건 좀 묻고 싶은 지점이죠. 이게 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경우에 그 남녀 고용 또는 임금 이런 데서 차별을 할 때 그 차별이라고 그 인정을 받게 되는 이제 중요한 사유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이러고 저러고 이유를 대지만 그 이유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들이 말하는 문제에 굉장히 그 효과적으로 대응이 되는 근거가 있을 때만 인정을 한다든가 또는 여자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제 뭐 군인 같은 경우에 남자가 뽑는다고 할 때 여자도 충분히 체력 시험을 통과를 하면 되는 거 아니니까 소위 직무에 필요한 능력이나 스킬로 먼저 정리를 하고 거기에 안 맞아서 빠지는 것은 뭐라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괄적으로 선제적으로 남녀라는 기준으로 들어가면은 그건 무조건 차별로 이제 처벌을 받는단 말이죠. 그런 거에 해당되는 거를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한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한 것이고. 네네. 근데 이게 회사에서 그 경영자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고민을 하냐면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은행권 같은 경우에 그 자기네들이 그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그럼 뭐 필기 시험을 보고 뭐 면접 시험을 보고 하면 남녀 비율을 안 따지고 뽑고 나면 실제로 여성이 60, 70%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좀 약간 난감한 거죠. 그렇죠. 고민이 들긴 하겠네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뭐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이제 그분들 생각에 자기들 따르는 이제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제로 들어와서 이유를 막론하고 5년, 10년 근속을 유지를 하는 사람의 비율이 남자가 훨씬 높습니다. 그렇다면 여자를 많이 뽑았을 경우에 결과적으로 5년 뒤, 10년 뒤에 퇴사자의 비율이 엄청 높아질 거라는 게 예상이 되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나라 은행 같은 경우 또는 금융기관이 다른 직장에 비해서 육아휴직에 대해서 굉장히 법에서 그 보장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을 줍니다. 예를 들면 뭐 육아휴직이 6개월이 허용된다 그러면은 뭐 노사협상에서 1년씩 허용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월급은 뭐 전액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결혼 또는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월급이 더 많이 나가야 된다. 뭐 이런 문제들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굳이 차별하려는 마음이 없다 하더라도 여성이 그렇게까지 많이 채용이 됐을 경우에 예상이 되는 문제가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경영진이 은근슬쩍 인사팀장 담당하는 사람들한테 너무 이렇게 그 여성들이 뽑히지는 않게 좀 해라라는 식의 뭐 그 눈치를 줄 수도 있고 주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그렇다고 이렇게 막 비율로 해서 뭐 3대 1씩 해서 이렇게 하지는 잘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은행에 있었지만 그래서 저도 놀라웠던 게 이렇게까지 심하기는 안 하는데라고 너무 제가 티나잖아요. 합격자만 봐도 티가 네, 나거든요. 네. 그거 내부에서도 말이 나왔을 텐데 왜 이제 터졌나 라는 생각이 들 그렇죠. 정도예요. 네. 이렇게까지 9대 1이 드러났는데 그렇죠. 네. 좀 이해가 안 됐고, 그러니까 언제 그 위원님이랑 전화 통화하면서 그 일본 의대에 있었던 일도 막 찾아보곤 했었거든요. 네, 네. 사실 이게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구나. 바로 옆에 있는 나라에서도 10년간 여자 의대생을 안 뽑으려고 면접을 조작했다는 그랬죠. 네,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 국민도 굉장히 많이 분노했었고. 그거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몇 년 전에 그 아사히 신문인가? 그래서 이제 처음 뭐 보도를 했었는데 도쿄 의과대학이라고 사립대학교입니다. 네. 그 그러니까 이제 동경대학교, 도쿄대학교의 의과대학이 아니고 별도 의과대학인데 거기서 그러니까 여학생을 한 15%만 뽑고 85%를 남학생으로 뽑고 근데 그것을 갖다 일부러 이제 성적 조작을 해가지고 뽑은 것이 드러나가지고 이제 무리가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문부성에서 조사를 쫙 해봤더니 그렇게 했던 곳이 이제 거기만이 아니라 다른 데들도 왕창 그래가지고 다 드러나서 그렇게 안 하기로 뭐 하고 그러고 나서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다시 뽑아보니까는 뭐 여자가 한 반반 나오는 비슷하게 나온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도 그게 보도를 보면서 느낀 것은 한국이란 다른 것은 그 사람들한테 대한 무슨 형사처벌 갖고 이런 것들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쪽에서는 또 그런 거는 또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그 대학교 입학 또는 뭐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들어가고 싶어하는 이과대학 같은 경우에 남녀차별을 이런 식으로 아예 비율을 정해서 하는 것들 이 우리나라의 기업에서 이번에 어쩌다가 우연하게 한두 개가 이제 드러났을 뿐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훨씬 더 광범위하게 있을 거다. 네, 그리고 오랜 기간 자행됐을 것이다. 그런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드러났는데, 그랬는데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언론들도 주로 다루기를 청탁비리에 주로 집중을 하고 네. 이렇게 그 체계적인 남녀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별 관심들을 안 쏟았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 이제 기사를 쓰면서도 이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피해자가 명확하게 나오고 그 사람의 얘기로 기사의 스토리를 구성하면은 사실 기사 쓰기도 쉽고 독자로서도 몰입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남녀 차별 채용이 있었다라는 걸 가지고 이제 기사를 그 이상 만들어내기가 좀 현실적으로 어렵기도 했을 것 같아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왜 기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몰입해서 기사를 쓰진 않았을까라고 생각해보면 그리고 이제 일반 사람들도 이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라는 의식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기사를 쓰면 댓글이 굉장히 안 좋아요. 특히 이제 네이버에 제가 뭐 3대 하나은행과 관련돼서 이제 막 4대 함영주 당시 은행장이 네. 지시를 했다는 식의 공소 사실 내용이 있다라고 썼으니까 너무 여성 비하 발언이 엄청 많은 거죠. 댓글만 물론 그게 100% 이제 주변의 반응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원래 찌질이 댓글 부대의 대부분이 남자잖아요. 또. 그걸 보면서 약간 절망스럽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뭐 댓글 일부라도 뭐 아니 셜록까지 돼가지고 댓글을 보면은 네. 아니 그래도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팠다기보다는 이게 만약에 현실이라면 네. 그러니까 바뀔 여지가 있을까라는 약간 암담한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이 문제에 있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분노해주면 사실 법 개정까지도 이루어지고 막 이럴 텐데 꼭 형사처벌이 아니더라도
근데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음. 기사를 찾아봐도 많지는 않고요.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 그래서 나오는 제가 저번에 주에 그 한상희 교수님 모시고 차별금지법 갖고 얘기를 할 때도 제가 그런 식의 조금 스캡티컬한 태도를 보였던 이유가 우리나라가 소위 그 그럴듯한 외국에서 하는 좋은 얘기들은 다 법으로 갖다 놓고 실제적으로는 이제 안 지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저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노동법이 있지 않습니까? 유명했던 게 이제 전태일 씨가 옛날에 그 할 때 노동조합법이 있는데 왜 안 지키냐라는 법은 있는데 그냥 아무도 신경 안 쓰고 넘어가는 거랑 똑같은 이슈로 고용평등법이라는 것도 만들어진 지가 오래되었는데 네. 아무도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맞아요. 그게 80년대 심지어는 그것에 대해 여성들도 이미 체념 비슷하게 하는 느낌. 맞습니다. 사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이게 뭐 형사처벌 문제가 아니라 사실 법이 생긴 지 30년 지났으면은 좀 이제는 좀 그 자리 잡혀야 되는 거잖아요. 법이 생긴 이유와 맞게 이제 사회가 변화해야 되는데 사실 변화했다는 생각이 잘 안 30년이라는 얘기는 들고 80년대 말에 이 법이 네, 만들어진 맞습니다. 거죠. 네. 30년 정도 됐더라고요. 근데 법이 어떻게 바뀌었나 그 과정을 좀 살펴봤어요. 근데 이제 채용 자체에 대한 어떤 남녀 차별보다는 그 채용되고 나서 육아휴직 과정에서 뭐 승진이 밀려난다거나 네, 네. 육아휴직을 못 쓴다거나 아니면 퇴직할 때 선순위로 올라간다거나 네. 그 문제에 대해서 되게 많이 법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고용도 되기 전에 들어간 사람부터가 문제니까 들어가고 나서 이제 경력 단절이 이루어지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법 개정이 먼저 이루어진 것 같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남녀 차별 채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법이 많이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80년대 후반에 나왔던 그 원문 그대로 지금 계속 이어져 있는 상황이죠. 만약에 그러니까 저도 채용했을 때 요번에 사실 저도 뭐 알게 된 구체적인 법조문은 알게 됐던 것이 네. 그 남녀 채용에서 그 차별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벌금이 있는데 벌금이 이제 500만 원이요? 700만 네, 원이요? 500만 원이요. 500만 원이에요. 그 500만 원이 정해진 게 이게 몇 년, 그 옛날에 500만 원으로 네, 정해진 예전부터 거예요. 그게 있었는데요. 물가 반영도 안 된대 그러니까. 사실 500만 원이 네. 사실 웬만한 행원의 한 달 월급 월급이죠. 수준이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서워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 사업하면. 무슨 법을 만들어 놓고 이 법을 어기면 벌금이 500만 원이라고 하는 조항은 거의 이건 뭐 경범죄에 가까운 벌금 조항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네. 그리고 또 찾아보니까 그러면 외국에서는 다 형사처벌하나 또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아니죠. 네, 네. 프랑스에서만 고용차별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고 나머지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법제가 되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뭐냐면 한국이 유난히 뭐 툭하면 또 이 형사처벌법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또 경향이 있고 또 분위기 좋으면 신났다고서는 또 법 통과시키는 국회의원들까지 껴가지고 이 형사처벌이 남용되는 법안이 만들어지는 경향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만드는데 그 내용 안에 보면은 있으나마나 또 조항 같은 걸로 뭐 하나마나한 짓들을 하는 그런 게 많은데 이게 지금 남녀 고용 평등에 대해서 차별을 했는데 그것도 예를 들면은 뭐 거의 100대 1이면 200명 뽑는데 100대 1이면 2만 명이 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만 몇 명이 왔는데 그러면 반반만 쳐도 보통 이제 응시자가 반이면 만 명씩 왔는데 그 중에서 뽑히는 과정에서 차별을 당했다고 하면 차별을 당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200명 중에서 100명씩 돼야 되는데 얘는 3대 1이기 때문에 150명에 50이어서 그러면 차별당한 사람이 50명만 차별인 거냐? 아니면은 그 전에 후보자로 뽑히는 예를 들어서 뭐 2배수로 뽑았다고 하면 3배수로 뽑았다고 하면 그때부터 차별이 있는 거냐 치면 저는 후보자 비율에부터 있었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500만 원도 사실은 곱하기 200명 하면은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아예 그냥 건수를 그냥 그걸 하나로 쳐버려서 그래서 벌금 500만 원 내리고 말았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아마 그 하나하나 같은 경우는 700만 원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건이다 보니까 합쳐져서 뭐 1.5배 이런 식으로 가중된 것 같아요. 근데 700만 원도 큰 금액은 아니죠. 사실 여기 아니 그러니까요. 무슨 1년에 이익이 뭐 몇 조씩 하는 은행에서 벌금이 500만 원이면 네.
아니 근데 저는 은행의 태도가 너무 화가 나는 게, 그러니까 한 예를 들면은 우리은행 채용비를 썼을 때 현 권광석 은행장 이름이 판결문에 나옵니다. 네. 나오는데 자기네들은 연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부행장까지 나와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한테 기사를. 그래서 네. 아니 판결문에 나온 대로 썼는데 뭐가 잘못됐냐라고 했습니다. 근데 결국에 5억 원의 그 손해배상을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언론중재위까지 가고. 그러니까 MBC에서 말로는 최근에 할 때도 똑같은 일이 그건 벌어졌어요. 하나은행에서 그랬었죠. 네, 네, 네. 그래서 5억 원이 유행도 아니고 그 기자를 상대로 그렇게 한도 좀 황당했는데, 사실 대외적으로 우리은행이 부정 채용자에 대해서 입사 취소 검토하겠다 말은 하지만 까놓고 보면 태도는 되게 좀 뻔뻔해요. 그리고 부정 채용자 채용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했지 진짜로 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들여다보고 있는데 여태까지 진짜 검토하는지 말만 그런 건지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제가 그 금융권에 있었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거 왜 그렇게 되냐면, 저도 대강 그 짐작은 했지만 가보니까 느낌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이제 거기에 있는 직원들, 특히 조금 말하자면 엘리트 부서에 있는 직원들랑 얘기를 하다 보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 은행에 다녔던 아버지를 둔 사람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네, 정확하십니다. 네. 그래서 네. 내가 깜짝 놀라고 이 사람들 봐라. 네.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서는, 특히 우리나라 시중은행에서는 그런 식으로 그 부모님의 연줄로 그 들어온 사람들이 그 전부터 많았고, 그것이 일종의 뭐 그냥 자기네들끼리는 당연한 것으로 돼 있고, 그렇다 보니까 재수 없어서 걸린 걔네들만 다 내보내면 자기네들도 약간 좀 모양새가 없죠. 그 아마 담당하고 있는 중요 간부들도 그렇게 해서 들어온 사람들일 텐데, 그러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좀 뭉개고 넘어가고 싶은 그 심리적인 어떤 메커니즘이 있을 거예요. 그 제가 물어봤어요. 그리고 심지어 결혼도 장려합니다. 그 내부에서 결혼하라고.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그렇게 그러냐, 가족 사업도 아니고. 결혼까지 권고하는 것도 몰랐네. 그런 얘기가 막 나와요. 네. 그 유튜브 찾아보면 막 나옵니다. 네. 이유가 이제 충성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 아니겠냐. 그 노조 관계자의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사실 뭐 은행 일이라는 게 그 취재원에 따르면 그다지 전문성이 뛰어난 어떤 분야도 아니고, 네. 그다음에 어쨌든 여기 만약에 나가게 되면 이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쭉 그냥 조용히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래서 결혼시키고 내부에서도 조용히 짬시키려고 결혼을 장려하는 거 아니겠냐, 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에서 또 한 가지 그 말씀을 하니까 생각이 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채용을 하면 이런 문제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노조가 네. 문제 제기를 해야죠. 네. 다른 뭐 신문 기자들 입장에서는 특정 은행이 이번 상반기 채용에서 남녀 비율이 얼마라, 이거 그것까지 쫓아다니지는 잘 않잖아요. 네, 누군가가 제보를 하면 네. 모를까. 그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만한 노조가 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맞아요. 그게 또 이제 노조가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도 열심히 이렇게 좀 목소리 내려고 하는 노조가 있는 반면, 네. 또 아닌 은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래요. 뭐 예를 들어 혹시 판결문 비실명이라도 가지고 있냐. 초반에 이제 취재를 할 때요. 뭐 사건 번호도 모르고 잘 구하기 어려울 때. 근데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아예 그런 얘기가 나가는 것도 싫고, 실제로 노조의 어떤 간부가 부정 채용의 그렇죠. 당사자로 등장하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노조를 끝내고 나서 활동을 그리고 나서 이제 꼴보직으로 이동을 하고, 그쪽에서도 네, 이제 네. 위에서도 그거를 이제 이용해서 노조를 약간 회유하는 그렇죠. 그런 방법으로 쓰기도 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이제 모든 노조가 다 이제 그 노조 간부 줄 간부 알았습니다. 노조 간부가 일종의 은행에서는 그 핵심 인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은행에서 말하자면 자기들끼리의 그 파벌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인사부 출신, 그다음에 뭐 특정 대학교 출신, 그다음에 이제 노조 출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얼핏 생각하면 밖에서는 그 제조업체를 생각해서 노조 활동을 한다고 뭐 생산직 노동자로 생각하는데, 은행의 경우에는 그 노조가 일종의 은행 내에서 승진 출세를 하기 위한 발판이 되고, 심지어는
그렇게 해서 또 국회의원 되고 하는 그 전례들이 있다 보니까 노조에 은근히 말하자면 그 등치 크고 저 와글와글 시끄러운 사람들이 많이 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또 은행 내부에서 힘쓰는 그 파벌이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 자식들 중에서 들어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노조가 그거를 얘기를 하면 그 자기 선배 노조 간부의 자식 얘기가 나오게 되고 하다 보니까 뭐 노조 방금 말씀드린 그런 걸 또 노려서 또 노조들이 하는 얘기를 교육이 또 들어주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게 이렇게 섞인 거겠죠. 네, 이게 은행 취재를 전 처음 해봤는데 이 개파라는 것도 진짜 확실히 있고 그 저희가 위원님하고 통화했을 때도 그 김응식 전 금감원장에 대한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제가 사실 그 최응식 전 금감원장 그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물어봤더니만 그 당시에 그 지금 현재 그 JT와 좀 사이가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계파 갈등으로 인한 어떤 제보가 아니었겠냐 이런 얘기가 돌았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그럴 정도로 내부에서는 긴장감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뭔가 그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도 이상하게 그 특정 은행 출신의 사람들만 부정채용 청탁자 이름이 쭉 등장하더라. 신한은행이 현재 신한은행은 옛날에 조흥은행과 과거에 신한은행이 합병된 조직이라서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가 헷갈렸어요. 우리은행입니다. 우리은행이 특정인의 그 상업은행과 한일은행과 산업은행이 합병인데 그래서 특정 은행 사람들만 부정채용 가담자로 이름이 등장하는 게 수상하다라는 얘기가 당시에 나왔습니다. 네. 뭐 이광규 씨의 건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확실하게 내부 권력 투쟁의 하나로서 소위 말하면 이제 그 투서가 이루어진 것일 텐데 하나은행의 경우에는 이게 그 아까 말씀하실 때 처벌받은 사람이 없고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굉장히 신기한 현상이 뭐 우리들 하려는 얘기의 본류는 아닙니다. 뭐냐면 그 청탁 비리에 대한 얘기가 터지고 나서 실제적으로 주요 그러니까 그 시중은행이나 아니면 뭐 지방은행 빼놓고 실질적으로 인사적인 불이익을 당한 사람은 최응식 당시 금감원 원장 한 명이에요. 신기한 것은 그 당시에 일이 어떻게 됐냐면 아까로 돌아가면 그래서 금감원에서 자체 조사해서 보고해라. 그때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금감원에 가가지고 직접 조사를 하니까 주르르 나왔단 말이죠. 주르르 나와서 그것이 검찰에서 그러니까 기소가 조사가 되고 기소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 김종태 씨가 회장으로 연임이 될 때였나 뭐 그랬어요. 그래서 금감원에서 당신 이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사람을 갖다 연임을 하는 의결을 연기를 해라라고 했는데 그냥 강행을 했어요. 강행을 하는 과정에서 금감원에서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나가니까 신기한 것은 뭐냐면 금융위원회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청와대에서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면서 강행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처음 있었던 일이죠. 뭐냐면 금감원에서 금융회사 특히 은행의 회장이나 행장의 재임에 대해서 연기를 하라고 하는 지시를 대놓고 무시를 하고 강행하는 경우는 정말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강행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터졌냐면 최응식 당시 금감원 원장이 과거에 하나금융그룹의 지주회사의 사장으로 있을 때 그 사람도 청탁했다라는 기사가 주간조선에 나와요. 근데 이것은 보나마나 하나은행 쪽에서 흘리지 않았으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그 기사가 나오니까 일주일 만에 최응식 씨가 그만둬요. 네. 그러고 나서 막상 나중에 하나은행 기소를 할 때는 보니까 최응식 씨도 조사를 했는데 검찰에 의하면 없다. 네, 맞아요. 내용이 없다. 이 사람은 그런 걸 없다라는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러고 그때 막상 지시한 하명주와 김종태는 여전히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신기한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나서 금융권에서 금감원의 말을 안 듣고 정치권이라 줄을 대서 인사 갖고 버티기 시작하는 그 관행이라고 할까 어쨌든 그런 일이 처음 벌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네,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은행 하나금융그룹의 경우에는
당시에 실제적으로 나중에 검찰 기소 또는 뭐 재판을 통해서 사실로 밝혀진 그 청탁을 했던 그 회장과 행장은 멀쩡하게 다니고 있고 그 사람들이 역공작을 하기 위해서 정보를 흘렸던 최영식 원장만 금감원장에서 물러난 아주 독특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네. 사실 그 뭐 관련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아까 뭐 김정태 회장은 어떤 기소는 안 됐고, 그다음에 윤종규 회장 KB 같은 경우에도 기소는 안 됐고, 근데 이제 조용병 지금 신한금융지주 회장 같은 경우에는 연루가 돼서 집행유예 금고형을 1심에서 받았지만, 그렇죠. 그 금감원이 계속 때때로 얘기를 했어요. 너희 연임은 좀 하지 마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사회이사를 불러서.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조중동이나 이런 데서는 이건 관치 행정 아니냐, 왜 사회이사 불러다가 사기업 상대로 이러냐 했지만, 어쨌든 채용 비리를 워낙 시끄럽고 이 채용 비리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자꾸 연임을 통해서 자리 보전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금감원이 이제 목소리를 내긴 했는데 어쨌든 다 연임이 성공했죠. 그러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뭐 관치금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런 문제를 갖고 관치금융 말하는 건 정말 얼토당토하는 것이, 선진국의 경우에 금융감독 당국이 그 은행장 또는 은행의 경영진이 은행 경영진으로 일을 할 만한 자격이 되느냐, 영어로 말하면 이제 fit and proper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것이 훨씬 엄격해요. 그러니까는 이제 소위 말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냐보다 훨씬 더 높은 그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인포멀하게 그 사람 안 된다, 나가라 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를 어기는 은행은 다른 나라에 없어요. 근데 한국 분들이요, 이 소위 말하면 그 대형 금융그룹 회장이나 행장들이 도리어 금감원을 깔아뭉개고 자기들이 말하자면 정치권이나 이런 데 손을 내가지고 버티는, 심지어는 또 무슨 짓을 하냐면 기소를 당하고 재판할 때도 아니 그 1심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확정이 안 났기 때문에 아직 괜찮다. 네, 맞아요. 심지어는 1심 나고 그러면 또 다시 또 재법원 판결 날 때까지 모른다. 이런 소리를 하거든요. 네. 이거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는데 그냥 넘어가요. 네. 제가 볼 때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아니 이렇게까지 1심에 안 나올 정도로 재판이 좀 늘어지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른 함영주 은행과 현재 네, 그 당시에 아직도 안 행장이고 지금은 지주회사 사장인 함영주 씨의 경우에 2년 거의 반 2년 동안 만인데 1심이 지금 그것도 그렇게 복잡한 사건도 아닌데. 아니에요. 복잡한 사건이 아니에요. 되게 간단해요. 공소장도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늘어질까?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금감원이 그때 자체 조사하고 나름 그래도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게 이제 은행들끼리 모여가지고 너희들이 뭔가 이렇게 규준을 만들어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권 채용 절차 모범 규준이라는 거 만들어요. 근데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부정 채용으로 확인이 되면 만약에 뭐 이름이 나온다고 하면 채용 취소하는 걸 검토하자라고 하는데, 이게 의무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무시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소급 적용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이걸 만든 시점이 2018년 입무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는 뭐 어찌할 도리가 없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질문지를 보내도 그거는 이제 앞으로 그러겠다는 거지. 근데 거꾸로 말하면 이제 이거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런지 안 그런지는 확인을 안 하고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나라가 소위 해고 사유가 굉장히 엄격합니다. 네. 그리고 해고를 하기가 거의 뭐 불가능해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청탁을 받고 홍길동을 채용을 했어요. 나는 홍길동은 난 의무한 것 뺏기 죄가 없어. 당신들이 청탁받아서 나를 뽑아놓고 왜 나를 잘라? 그게 왜 내 해고 사유야? 이렇게 소송을 걸 수 있고, 패소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네. 골치가 아프니까 네.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네, 맞아요. 그렇게 얘기한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우리은행 관계자를 만났을 때 하는 얘기가 자기들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그 지원자들의 명부나 이런 걸 다 폐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뭐 1차 면접 이후에는 뭐 3배수 정도 될 거 아니에요. 3배수며 뭐 최종에 붙었던 사람이며 최종에서 떨어진 사람이며 이런 거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피해자 구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금감원의 규정으로 그러한 서류의 보존 기간 규정에 소위 말하면 이제 입사 시험 관련된 서류를 몇 년간 서류 보관 의무 조항 같은 걸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경영 공시할 때도 남녀 뭐 성비 비율을 다 공개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조금 제도 개선이 되긴 하는데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바뀔지 여부가요. 그러니까 아니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조금 우리가 얘기가 앞서간다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근본적인 이유는 채용에 있어서 남녀 차별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처벌, 그러니까 그것을 고치기 위한 제도적인 법적인 제도를 안 만든 채 그건 놔두고 은행 또는 해당 기업 보고 자기들끼리 뭐 자율로 어떻게 해라라고 말을 하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라는 소리를 할 수가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이런 거에 좀 관심 가는 경우 있잖아요. 특히 환경 이슈라든가. 근데 저도 몰랐다가 이번에 이걸 취재하면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여자고 하니까 이 남녀 차별 채용에 있어서 이런 태도를 갖는 회사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냥 이런 회사에 내가 통장을 만들고 카드를 쓰고 수수료 비용이 넘어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좀 반감이 들더라고요. 그냥 그렇죠. 개인 이명선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그래서 사실 이제 개개인이 그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이런 도리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고 그거랑 소비랑 연결시켰으면 하는 마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지금 신한, 하나, 국민 다죠, 다. 다 나왔어. 네, 사진이 다 들어가 있죠. 남녀 차별 안 하는데 그래도 우리네, 그렇죠? 네, 그렇죠. 뭐 어디로 가요? 호랑이 피해서 그러게요. 카카오 가야 되나요? 갈 데가 사실 없죠. 사실. 차라리 카카오는 아닐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얘기를 저희들 셜록 기자들끼리 모여서 했습니다. 과연 약간 좀 섬뜩해지는 것도 있어요. 카드를 쓰면 이게 어디서 뭘 먹었고 뭘 했는지가 나오잖아요. 사실 카드라는 게. 근데 저는 이제 어쨌든 되게 싫어하는 기사를 쓰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다음에 내가 카드를 쓰는 거를 내부에선 다 알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섬뜩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네. 다시 돌아오면 그래서 현재 지금 그 남녀 고용평등법에서 채용 뭐 이런 거 할 때 그 차별하지 말라고 해놓고 거기에 대한 벌금은 겨우 500만 원인 이 문제를 지금 뭐 고치자라고 하는 곳도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왜 이 문제가 시민사회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문제 제기가 좀 더 크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집권 세력한테 요구가 되고 뭐 이렇게 하다못해 뭐 인권위원회도 우리나라는 있는데 왜 이런 문제가 더 크게 불거지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 지금 돌이켜 보면은 없었죠. 사실 지금 그 채용 비리로 피해 본 사람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조금씩 은행별로 있습니다. 근데 본인도 이제 젊고 돌아가도 어차피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그 이유 때문에 떨어진지를 모르잖아요. 우연히 알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전화를 받거나 아니면 기자한테 전화를 받고 본인이 직접 그 판결문에 이름이 실명으로 등장한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안 분들은 이제 손해배상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비단 이름이 등장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2배수, 3배수 그다음에 서류 과정에서 그냥 탈락해버린 거의 1,000명 넘는 그런 만약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상할 수 있을까요? 그 특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 은행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다 뭐 삭제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고 그래서 지금에서의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외국에서는 일각에서는 논문을 찾아보니까 징벌적 손해배상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 일본의 그 도쿄 의대 같은 경우에도 그 여성 서류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60만 원 정도의 손해배상액을 좀 달라라는 고소를 60만 yen 엔이었나요? 뭐 그 정도 되게 소액이죠 들어보면은.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렇게라도 개개인이 쌓아나간다는 얘기는 듣긴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사실 뭐 개개인이 싸우게 만드는 것 자체가 잘못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예를 뭐 미국 예를 들어보면은 이렇단 말이죠. 뭐냐면은 이게 그 시빌 라이트, 이게 민권법으로 만들어졌던 게 60년대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고용평등 그 말하자면 이제 청이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채용이나 아니면은 고용 도중에 그렇게 차별을 받았다고 하면은 거기에다가 민원을 제기를 하면 그쪽에서 조사를 하고 조사를 해서 그런 사실이 자기네들이 인정이 되면은 그쪽한테 이것을 시정할 것을 요구를 하고 이거 안 하면은 그 고용평등청에서 이제 그 고발을 합니다. 차지를 하는데 만약에 고용평등청에서도 자기네들이 그렇게 기소를 할 정도까지 아니라고 하면 상대방한테 알려줘서 그 민원을 제기한 사람한테 너는 여전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본인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뭐냐면 이런 차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책임을 처음부터 온전하게 개인한테 주지를 않고 대신해서 싸울 수 있는 기구를 국가기관이 있어서 그 기관이 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조사하고 판정하고 권고하고 고발까지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만 그걸 안 했을 경우도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민사소송을 제기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법적인 제도가 되어 있고 아 진짜 좋네요.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해서 이제 손해배상을 이게 형사가 아니라 이제 민사이지만 민사로 손해배상을 하면 예를 들면 이제 차별에 의해서 자기가 손해본 액수만큼을 소송을 해서 도로받을 수 있고 플러스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어쩌다가 의도치 않게 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든가 아니면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 거기에는 거의 플러스해서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제 붙는데 그때 징벌이 막 10배, 20배씩이에요. 엄청난 징벌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느 정도 법제적인 지원을 안 하고 차별은 사실은 모아놓으니까 수백 명이지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당한 건데 그걸 뭐 당신이 알아서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하나마나 얘기죠. 그러네요. 이건 이제 진짜 다른 얘기인데 국가폭력 피해자들 얘기를 되게 많이 썼어요 기사로요. 네. 근데 국가폭력 피해자한테 똑같이 하거든요. 개인이 국가 배상을 해야 돼요. 그때도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거를 국가 차원에서 뭐 해줘도 어려운 싸움인데 네, 그거를 개인한테 그 말도 안 되는 돈을 지불하고 소송을 준비하라는 것도 정말 이해가 안 됐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바라봐야 되네요. 그러니까 개인은 피해를 당했는데 개인이 만약에 피해를 당했다고 어떤 소구를 하지 않으면은 전혀 그거를 피해 그게 배상 이제 안 해주는 우리나라 게 치면 노동청이 노동 왜 중재위원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자기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대신해서 이제 뭐 만드는 과정이 있는 것처럼 이런 것도 그거의 일환으로 봐야 되는 그런 걸 텐데 우리가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것이고 이제 거기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번 주에 얘기를 할 때 차별금지법이라고 할 때 고용평등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아니 그 법이 있고 그 법이 있어도 제대로 안 되는데 거기다 대놓고 지금 차별금지까지 하자고 하면 뭐 법 만들고 말하기 좋아하는 멋있는 교수님들만 폼나지 실효성이 있냐 뭐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했던 적이 좋은 있는데 지적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아니 제가 질문자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아까 남녀 고용평등법 있잖아요. 네. 그게 30년 전에 있다는 거를 네. 저도 어제 대화하면서 찾아보다가 알고 제가 놀랬거든요. 거기는 최근 개정 내용만 법안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오래전에 만든지 저도 몰랐습니다. 그 취재할 때는.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게 법이 만들고 땡이 아니구나. 그럼요. 그거를 이제 느끼고 나서 실제로 이제 이 피해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확실히 느꼈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이제 어떤 뭐 행정기관이 그렇게 도와준다면 너가 피해를 당했어. 피해 당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어라고 몇 번이고 시그널 준다면 웬만한 사람들은 용기를 내잖아요. 가장 중요한 용기거든요. 그렇죠. 그 자기가 피해를 당했다는 것도 인지하고 그다음에 지금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무리 설득하려고 해도 자기가 특정될까 봐 되게 두려워해서 못 나서는 분도 있어요. 혹시나 이제 다른 은행권에서 일하다가 너 이랬다며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제 만약에 그렇게 행정기관에서 손을 뻗어준다면 음.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제가 좋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우리끼리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그렇게 막 4대1, 9대1 이런 차별을 받아가면서도 뽑힌 여성 회원들은 얼마나 진짜 대단한 능력자예요, 분들이죠. 그렇죠? 예. 대단한. 대단한 분들이죠. 근데 또 막상 또 그 사람들이 또 뭐 육아니 뭐니 해가지고서는 힘들 겁니다. 만에 안에서. 그만두게 되면 또 그것도 굉장히 참 그런 얘기인데. 그 판결문에 보면 그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서울로 봤을 때 네. 서류 대상자가 남자는 한 1000몇 등에서 잘렸는데 여자는 80몇 등에서 잘렸다고 하더라고요. 서류가요. 엄청나게 차이가 서류에서 80등이. 네,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그렇게 차이가 났던 거죠. 서류에서는. 거기서 이제 바로 체감이 되더라고요. 엄청나게 높은 문턱에서 여자들은 시작했던 거구나. 이게 그러니까 여성들이 그 이런 대기업 취업 시장에서 얼마나 차별을 받느냐 이제 개인적인 제 경험이 있는데 제가 옛날에 삼성증권에 다녔을 때 그때가 이제 벌써 거의 한 18년 전입니다. 근데 그 서울대학교 교수, 경영대학교 교수를 하는 제 선배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거기 우리 저 대학원 졸업생이 학부도 졸업하고 대학원도 졸업한 자기 저 학생이 응모를 했는데 걔 좀 신경 좀 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 청탁으로 생각을 해서 약간 삐딱하게 근데 그럴 뿐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 저 우리가 이렇게 저 누굴 특별히 잘 안 봐주는데요. 그랬더니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자기가 보기엔 굉장히 훌륭한 학생인데 이런저런 저 은행권인 이런 데서 다 시험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학생이 차별을 받는 것 같으니 차별은 좀 안 당하게 좀 해다오 뭐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갖다 당시 그 인사부장을 하던 친구가 저랑 가깝게 알아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 뭐 봐달라는 게 아니고 그 훌륭한 사람인데 여기저기서 떨어지는 게 그게 굉장히 저 불공정하다고 그 교수님이 얘기를 한다. 그 교수가 누군데 뭐 다 아는 유명한 교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알았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게 그 최종 발표 직전에 말하자면 시험이니 뭐 면접이니 해서 충분히 훌륭하게 다 들어왔대요. 아무 문제가 없었대. 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친구가 이제 그 여학생인데 용모가 조금 떨어진다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 그거 갖고 아마 차별을 받은 것 같다. 뭐 그러면서 근데 삼성에서는 그런 비교적 그런 깨끗한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시중은행에 비해서 훨씬 깨끗하죠. 그러니까 문제 없이 자기 원하는 부서 트레이딩 부서 들어가서 잘 다니는 걸로 제가 아는데 그런 식으로 여성의 경우에 이런저런 차별, 특히 그 용모 차별과 뭐 배수 비율로 하는 차별 이런 것들이 저는 배수 비율은 제가 개인적으로 겪어본 적은 없었는데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건데 그때만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 후에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거요? 남녀 비율 뭐 이렇게 차별하는 거 물론 안 하겠죠 요새? 그 질문지 통해서 받은 거 보면은 남녀가 비등하게 뽑힙니다. 이제서야. 네. 2019년 정도 자료를 보면은 비등하게 뽑히고 아마 올해도 그럴 거로 보여요. 왜냐하면 재판 중인 그 은행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른 거는 다 질문을 대답을 안 하면서 그럼 이제는 어떻게 뽑히냐 남녀가 그러면 거기는 되게 당당하게 딱 적는 거 보면은 이제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해결 의지도 있고 이거 잘못됐다라고 내부에서 느끼는 건 눈치를 보는 건지 그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셜록에서 지난 한 20년간의 그러한 그 대졸 일반 공채 시험의 남녀 비율의 그래프를 각 은행별로 한번 보여주면 제일 좋겠네. 그렇겠네요. 네. 그게 확실히 시각적이고 네. 좋겠네요. 그게 그 어떻게 보면 저는 우리나라에서 그 청탁에 의한 채용 문제는 그게 워낙 그 뿌리 깊은 데가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그것을 이렇게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게 꼭 옳은 거냐에 대해서도 뭐 논란이 있고 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대놓고 남녀 비율로 차별하는 것은 이번 정권 들어서 꼭 정권이랑 상관없는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고쳐질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거죠. 네. 저도 여성이지만 이런 분위기에서 그 약간 저출산 문제 얘기를 들으면 이건 진짜 확실히 서운한 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금융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치열하고 사실 언론계도 비슷한 분위기를 제가 감지하거든요. 네. 내부는 모르지만 분명히 남자가 더 많이 뽑히고 그런 걸 어떤 그 업계도 다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제 사회적 분위기가 이러한데 그런 사정은 잘 모르고 이렇게 저출산 얘기하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금감원으로 이제 가면 우리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금감원에서는 뭐 1심이 아직 안 나와서 뭐 기다려 본다는 식으로 대답하던 분들이 이제 1심이 나왔는데 왜 또 가만히 있을까요? 금감원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움직임이 안 보인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 신한은행 같은 경우가 1심이 나왔죠. 그렇죠. 그 1심이 나오고 나서도 사실 조영병 회장은 연임을 했는데 그 이후에 따로 금감원에서 어떤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은행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어요. 저희가 전화를 해도 보도자료에 나온 게 그대로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요. 아까 보도자료에 나온 내용이 그 은행들끼리 모여서 규준을 만들고 이런 거를 권장했다는 건데 그 이상 이하도 없습니다. 뭐 재수없게 어쩌다가 불거진 일인데 그냥 툴툴 털고 그냥 가는 것보다는 덮고 가는 걸로 전체적으로 우리 금융권의 남자들끼리 정한 것 같죠. 금감원이 몰랐을까요? 이 몰랐을 수 금감원이 없는... 왜 몰라요? 청탁을 하는 사람이 금감원인데. 그렇죠. 당연히 알겠죠. 네. 남녀 차별 채용이나 이런 것도 다 알고 있을 텐데 보고를 받아서 문제 삼으니까 그때서야 이제 움직였고 사실 드러난 것도 제가 볼 땐 빙산의 일각 같은데 특정 기관 안에서만 자체 조사를 했었거든요. 좀 아쉬운 지점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또 우리 징계를 안 하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과거에도 징계 안 했는데 왜 이번엔 징계하냐? 형평성 문제. 네, 뭐 이런 식으로 또 할 수 있고 게다가 이제 아시다시피 무슨 일이 있을 수 있냐면 그게 최영식 금감원장 케이스가 굉장히 안 좋은 선례를 만든 거예요. 뭐냐면 감독 당국의 장을 피감독 당국에서 정보를 흘려가지고 정치권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물러나게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요새는 이제 검찰이 하는 말을 아무도 안 믿으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저런 사람은 다 기소를 할 때 굳이 최영식 씨는 없다. 증거 불충분도 아니고 그런 거 없다라는 걸로 해놓고서는 기소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거기에 보면 뭐 수석부행 부원장이니 부원장 본이 이런 사람들이 청탁한 걸로 기소를 당하고 뭐 옷도 벗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게 그 사람만 그랬겠습니까? 무슨 말이냐? 금감원에서 만약에 이걸 갖고 엄격하게 처벌을 하려고 들면 은행에서 오씨 그동안에 당신 뭐 했던 거 한번 나도 한번 물어볼까? 하고 나오면 이제 이거는 뭐 그야말로 막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뭐 저도 이게 자료에서 정리했지만 이상국 부원장 뭐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은행이나 신한은행이 뭐 자기 딸, 아들, 조카, 지인 다 했지만 그 건으로 처벌 안 받았습니다. 그렇죠. 나가긴 나갔는데 네, 뭐 형사처벌 그렇죠. 받지는 않았어요. 다른 건으로, 그렇죠. 다른 부정채용으로 받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채용을 받은 걸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맞아요. 처벌받은 것은 내부에서 금감원에서 변호사를 채용하는데 청탁을 네. 받아서 하는데 그 사람이 개입했대. 그걸로 맞습니다. 처벌을 받았지. 네. 이 건으로는 네. 저희가 전화해도 할 말 없다고 전화 끊거든요. 그러니까요. 자기 본인도 이제 조금 뭔가 찔리는 모양입니다. 아니 그 사람만이 아니고 거기가 다 그럴 거예요. 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진짜 아까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정말 잘 봐달라라고 얘기한 거다. 혹시 이 사람이 차별받을까봐. 그래서 아니 난 청탁이 아니다.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로 만약 그걸 믿자면 이제 은행 내부에서는 진짜 자체적으로 엎드려가지고 아 이게 뽑아달라는 얘기구나. 3쿠션으로 부탁한 거구나. 이렇게 착각해서 뽑았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청탁자를 상대로는 검찰이 기소하거나 이런 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러니까 이게 그 사이에 무슨 말이 오가느냐는 정확하게는 아무도 모르지만 실제로 그런 케이스도 있긴 있어요. 뭐냐면 청탁을 받는 사람 입장에선 그렇지만 이건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쪽 사람한테도 나름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면 이쪽에다 얘기를 할 때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냐면 잘 해달라는 뜻이 아니라 어, 그러니까 합격이 되면 나한테 연락할 필요 없어. 그렇지만 불합격이 되면은 나한테 얘기를 해줘. 그럼 내가 미리 얘기를 할게. 또는 거꾸로 불합격이 되면 얘기를 안 하고 그냥 합격 미리 알려주면 내가 미리 해주면 말을 하면서 노력을 해봤는데 영 안 됐다고 하네요.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실제로 어떤 말이 오갔는지는 서로밖에 모르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청탁을 그러니까 그렇게 증거가 남기도록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광범위하게 체계적으로 그리고 습관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드러났을 뿐 궁극적으로 이것을 갖다 막을 수는 없고 그리고 또 그 과연 민간 기업에서 자기한테 누구를 뽑을 거냐에서 거기에 대한 판단은 내부 규정에 의해서 하고 그것이 어기면 내부 감사에 의해서 처벌을 할 일이지 외부의 검찰이 들어가서 처벌할 일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청탁 문제는 그거는 그대로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사회 관행적인 문제라고 친다 하더라도 남녀를 이렇게 그 체계적으로 차별하는 이 문제는 이것은 확실하게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네. 내부에서 바뀔 것 진짜 많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네. 한국 사회의 권력 분위기, 구조의 문제이기 네.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하기는 되게 어렵죠. 준법 감시인도 연루됐거든요. 그러니까 할 말 다 했죠. 그렇죠? 네. 네. 참 할 말이 없네요. 네. 그래서 근데 이 구제가 실제로는 그래서 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피해자 구제가 그 뭐 강원랜드처럼 뭔가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 피해자들 상대로 한 전형을 열어요. 그렇게 해서 뽑습니다. 네. 네. 그러한 방법도 있죠. 근데 이제 기존의 다른 공공기관들이 피해자 구제를 어떤 식으로 근데 하는지 아마 다 알 거예요. 그것은 이제 장이 그걸로 처벌을 네. 다 갔으니까 이제는 뭐 네. 저항할 거리도 없을 때 하는 얘기고 만약에 은행이 그러면 이제 자기 장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자기가 인정하는 게 되니까 그게 안 하는 거죠. 근데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정부로부터 받은 공적 자금이 10조가 넘고 사실 그냥 단순히 사기업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여기다 공적 자금을 갖다 대는 것은 좀 그런가요? 공적 자금 아니어도 얼마든지 잘못된 일인데 굳이 왜 공적 자금을? 그래서 더 선제적으로 그 부정 채용자에 대한 채용 취소 검토하겠다 이런 거를 얘기한 거일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네네. 거기는 좀... 이미 저 행장이 그걸로 감옥 실형을 살았으니까. 네, 이미 다 끝났으니까요. 확정 판결로. 근데 이제 까놓고 보면은 근데 그 피해자는 특정할 수 없어서 우리가 구제를 못해라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조금 약간 그렇죠. 납득이 안 되는 거죠.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면 할 수도 있는데. 있죠. 뭐 예를 들어 뭐 증명해서 가져와라라든가. 그렇죠. 아니 하다못해 자기네들이 여성구 했을 경우에 퍼센티지에 들었던 사람들 중에서 해도 되잖아요. 아니면 떨어진 사람 중에 점수 높은 사람 뭐 2배수를 다시 한번 할 수도 있는 거고. 방법은 다양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상을 못 나아간다는 느낌이어가지고요. 그 잠깐 반짝 국정감사 때 그 화살만 피한 느낌이 없지 않아 듭니다. 없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좀 얘기를 갖다 마무리를 할 때가 되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빙산의 일각처럼 우연하게 드러난 우리나라 대기업 고용 시장에서 취직 시장에서 남녀 차별이 이렇게 대규모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었던 것이 우연하게 발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사회적인 반향도 그렇게 크지가 않았고 관련됐던 사람들도 뭐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을 거 아니야라는 식으로 대부분의 이제 남자 아저씨들이 또 하고 넘어가고 이러는 것을 보고 있으면 얼마나 우리나라에서 남녀 차별이라는 것이 뿌리 깊은 문제인지 그런 것에 비해서는 또 법은 약간 조금 그 앞서 나가는 건 아닐까. 그럼 기왕 할 거면 차라리 의미가 있게 확실하게 하던가. 근데 이번에 지난주에 할 때도 보면 차별금지법도 보면 내용을 잘 보면 차별금지 권고법이지 금지에 따른 처벌 조항이 이렇게 대단하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네, 그렇다고 치면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다고 하지만 그 말씀도 맞아요. 이게 말하자면 한상희 교수님 얘기는 법적으로 그러한 비빌대를 만들어 놔야 그걸 갖고 사람들이 이제 뭐 제소를 하든 뭘 하든 간에 할 수 있는 거라는 그러한 지적은 맞는 얘기인데 고용평등법 같은 케이스를 보면 만들어진 지 30년 됐는데 그걸로 대단하게 변화는 많이 안 이루어진 것 같아서 그런 게 조금 걱정이 된다 뭐 이런 말씀드리는데 이 취재를 갖다가 지금 셜록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더 하실 건가요? 그 하나은행이며 신한은행이며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 네. 그래서 공판은 다 가거든요. 음, 그래서 건건이 얘네들이 어떤 논리를 펴나 그런 건 다 듣고 기사화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단순히 막 1, 2년 안에 기사화가 끝나고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팔로우를 한다, 누군가는 기록을 해야 된다는 네. 그런 생각으로 저희가 다 남길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은행에서 부정채용자 입사 취소에 대해서 언급은 했는데 그게 진짜 이루어질지 이것도 계속 질문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좀 주시하고 있다 이런 시그널을 보내려고 합니다. 계속. 참고로 올해 봄인가요? 시사직격 KBS에서 이 채용 비리 문제를 갖고 은행의 채용 비리 문제를 갖고 KBS 두 차례에 걸쳐서 다뤘었어요. 그랬는데 시청자들의 반응은 그렇게까지 뭐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 그것은 물론 제작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문제는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모멘텀이 생기지 그렇지 않으면 안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맞사람이 보지 않을 프로그램이라는 것 뻔히 알지만 오늘도 한번 다시 한번 남녀 고용 평등이라는 문제가 한국에서 사실은 얼만큼 법제도 자체가 허술하고 실제적으로도 엉터리로 돌아가는지를 다뤄보고 싶어서 이 기자님을 모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